어제 오후에 화성 동탄경찰서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요. 어떤 일이 때문에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하여 추가 안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우선 이 동탄 경찰서장이 고개를 숙인 데는 어떤 그 경찰의 책임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12일에 있었던 동탄 그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미흡한 조치를 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한 건데요. 우선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난 12일에 벌어진 이 동탄 납치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우선 가해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남성이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역시 사실혼 관계였던 그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40분쯤에 이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 찾아갔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아파트 단지로 납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려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고 그리고 1시간 뒤에는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그 아파트에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일단 경찰이 어떤 책임을 인정을 한 과정이 좀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동안 어떤 피해 사실 그리고 피해 호소를 굉장히 또 강력하게 해왔고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좀 바로 이렇게 좀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가 그동안 뭐 녹음 파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피해 정황이 담긴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제출을 했음에도 이 피해자가 살해를 당하는 이런 참극이 벌어지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경찰에서 취한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이 지난 3월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가해자에게는 그 100m 이내로 접근 금지를 또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어떤 연락을 하는 그런 조치들을 제한을 하는 어떤 긴급 그 제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가 이 가해자가 그 주소를 모르는 곳에서 그러니까 지인의 집에서 지냈거든요. 그렇지만 가해자가 기어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서 살해하게 됐습니다. 손 변호사, 이 분리 조치라는 게 뭡니까? 임시 조치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와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폭력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취지로 이제 심리적 억제 효과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이 사건 같이 심리적으로 억제되지 않고 내가 기필코 보복적인 감정의 피해자를 해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에 대해서는 또 강제적으로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가지 말라는 명령이 어떤 사전적 예방적 효과로는 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조금 더 위험하다라는 판단에서 경찰에서는 임시 거주지도 이동을 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는 지인의 주소는 모르니 여기 가겠다라고 이제 피해자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오는 것까지는 방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접근 금지 명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반했을 때 사후적으로 추가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접근을 했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하는 수단 현재로서는 없고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즉시 출동해서 범죄를 막는 것 이런 조치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럼에도 이렇게 강력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서 좀 더 촘촘하게 피해자를 살필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무려 9번이나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이렇게 신고가 9번이 들어올 때까지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건가요?
네, 사실 이 경찰도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예.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선 지난해 9월에 첫 신고가 이뤄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을 믿고 당시에는 사건을 종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2월에 또 신고가 추가로 이뤄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단순한 말다툼이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거든요. 예. 또 그거를 듣고 어떤 추가적인 조치 없이 경찰이 현장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경찰이 떠난 이후에 이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던 아, 걸로 추가로 그래요?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후에도 올해 4월에는 심지어 피해자가 600쪽에 가까운 그 피해 사실 어떤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구속해달라 예. 어떤 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 5월에 이런 또 참가까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 또 하나요. 이제 과정에서 경찰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던 건 수사를 좀 안일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대목이 좀 밝혀졌죠. 그렇습니다. 경찰은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좀 더 들여다봤으면 예. 좋았을 텐데 우선 이 피해자와 가해자는 오랫동안 동거를 한 이 사실혼 관계였는데 그런데도 가정폭력이 아니라 그 교제폭력으로 이 사건을 또 취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계 확인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더라면 거기에 근거한 법으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 좀 이런 좀 기대감이 추후에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뭐 이후에 어떤 뭐 상담 지원이나 이런 조치도 없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을 경찰이 믿었던 점 여기에 대해서도 좀 피해자 입장을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피해가 이후에 뒤따랐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600쪽이 넘는 고소장 이거를 제출했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인수인계 과정이 경찰 안에서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해서 이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핑계로 이 업무가 아예 그 아, 누락이 그래요?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서류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손 변호사님 지금 뭐 앞서 사과는 했습니다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는 상인가요? 일단 직무유기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3차 112를 신고한 이후에는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를 하면서 600쪽 분량의 어떤 의견을 제출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녹취록도 제출된 것으로 보여서 예. 이 가해자의 위험성과 폭력성을 충분히 자료로서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수사팀 상급자도 이 구속영장 신청해야 되는 사건이다라고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즉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신병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 경위로 이렇게 강력범죄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는 예. 누군가는 징계든 처벌이든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수사팀에서도 이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응당한 처분을 내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지만 결국 피해자는 지금 희생된 상황입니다. 예. 이 국가배상 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건인 만큼 이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도 민사소송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있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처벌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보복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예. 연두해서 양쪽의 재범 위험성이 얼마나 있고 관계가 어떠하고 그리고 실제 안전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했던 사건이 아닐까. 그리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서류로까지 호소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점검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